2025년 12월 대한민국 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죠. 원화는 급락했고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923년 독일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해 12월 바이마르 빵 한 덩이 가격이 2천억 마르크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던 돈으로 빵 하나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졌죠. 하지만 그 지옥 속에서도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더 부유해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미래를 예측한 천재였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몇 가지 원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부터 현대 아르헨티나까지 모든 경제 붕괴 속에서도 효과를 발휘한 5가지 생존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이죠. 그리고 이 패턴이 어디로 향하는지 역사는 이미 보여줬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01년 아르헨티나 어느 날 갑자기 은행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정부는 달러로 예치된 계좌를 페소로 강제 전환시켰어요. 환율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비율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저축액 중 66%를 잃었습니다. 이게 실화냐고요? 불과 23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재산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초인플레이션을, 로마 제국의 쇠락을 견뎌낸 사람들이 따랐던 바로 그 원칙들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죠. 2025년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국가 부채는 36달러, 우리 돈으로 5경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913년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98%나 증발했어요. 연방준비제도는 단 2년 만에 5조 달러, 7경 4천조 원을 찍어냈죠. 역사상 모든 통화 위기 이전에 나타났던 패턴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5년 뒤든 15년 뒤든 결국 누가 재산을 지키고 누가 모든 것을 잃느냐는 똑같은 법칙들이 결정할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5가지 금융 원칙은 기록된 모든 역사 속 위기를 견뎌낸 것들입니다. 왜 이것들만 효과가 있었을까요? 주식은 기업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고, 채권은 상환에 대한 청구권이고, 은행 예금은 은행의 약속에 대한 청구권이죠. 평화로울 때는 이런 청구권들이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무너지면요, 법원은 마비되고, 은행은 파산하고, 정부는 디폴트하고,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종이 청구권은 무가치해지죠. 그런데 실물 자산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부동산이고, 금은 여전히 금이고, 농장은 여전히 식량을 생산합니다. 그 자산은 금융 시스템과 무관한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문서가 무가치해져도 땅은 여전히 땅입니다. 2번째 원칙, 생산적 자산을 소유하세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요. 이 법칙은 가치를 생산하는 자산과 나중에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기대로만 가치가 있는 자산을 구별합니다. 생산적 자산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소득이나 식량이나 효용을 만들어냅니다. 투기적 자산은 팔 수만 있다면 가치가 있는 거죠. 대공황 시기인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주식시장은 89%나 추락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했다면 거의 모든 걸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산적 자산을 직접 소유했다면요? 농장이나 임대부동산이나 사업체 말이죠. 그러면 생산물을 받았을 겁니다. 농장은 먹거나 팔 수 있는 식량을 생산했어요. 임대부동산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를 제공했죠. 생산적 자산은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가치를 만듭니다. 농장은 주식시장이 381에 있든 41에 있든 식량을 생산해요. 투기적 자산은 팔 수 있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위기에서는 구매자가 없죠. 2010년대 베네수엘라를 봅시다.
주식시장은 볼리바르 표시로 10만% 올랐습니다. 좋을 것처럼 들리시나요? 볼리바르가 가치의 99.9%를 잃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생산적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농장, 제빵소, 운송업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잘 지냈습니다. 제빵소는 빵을 생산했어요. 사람들은 빵이 절실히 필요했죠. 제빵소는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을 베네수엘라 정부 채권과 비교해 보세요. 채권은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만 가치가 있었어요. 정부는 디폴트했습니다. 채권은 제로가 됐죠. 2025년 미국에서 대부분의 자산은 투기적입니다. S&P 500은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믿기에 가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지불할 거라고 믿기에 가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부동산은 투기적이에요. 되팔거나 가격 상승을 위해 산 것들이죠. 생산적 자산은 다릅니다. 식량을 재배하는 농장은 생산적입니다. 빚 없이 완전히 소유한 임대 부동산은 생산적이에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드는 사업체는 생산적입니다. 세 번째 원칙, 빚은 여러분을 파괴합니다. 위기에서는 좋은 빚조차도요. 평화로울 때 빚은 레버리지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리고 가격이 오르고 이익을 보죠. 그런데 위기 때는 모든 빚이 나쁜 빚입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떨어지거나 사라지지만 빚은 그대로예요. 은행은 여전히 지불을 요구합니다. 지불할 수 없으면 자산을 가져가죠. 대공황 시기의 농부들을 봅시다. 1920년대 동안 확장하기 위해 돈을 빌렸어요.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었으니 대출은 합리적으로 보였죠. 그런데 1929년이 왔습니다. 농작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농장 수입은 50%에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 빚은 줄지 않았죠. 1930년과 1935년 사이에 75만 개 이상의 농장이 압류당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토지를 소유했던 가족들이 빚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빚 없이 토지를 소유한 농부들과 비교해 보세요. 그들도 어려웠습니다. 가격은 끔찍했죠. 하지만 버텼어요. 빚 갚을 돈이 없었기에 농장이 생산하는 것으로 생활했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중산층 가정들이 달러로 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었습니다. 페소가 무너졌을 때 페소 소득은 66% 떨어졌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달러로 똑같이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의 소득은 3분의 2가 줄었는데 빚 갚을 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불할 수 없었죠. 은행이 압류했어요. 10년, 15년 동안 갚아온 집을 잃은 겁니다. 한편 빚 없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을 지켰습니다. 같은 위기, 같은 소득 감소였지만 빚이 없으면 압류도 없었죠. 2010년대 그리스에서는 소득이 30%, 40% 떨어졌습니다.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됐어요.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금액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채무 불이행률이 급증했죠. 빚이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미국인들은 17조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5천조 원의 가계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12조 달러, 1경 8천조 원은 주택담보대출, 1조 6천억 럴, 2370조 원은 자동차 대출, 1조 6천억 넬, 2370조 원은 학자금 대출, 1조 달러, 1480조 원은 신용카드 빚이죠. 위기가 오면 그 빚이 수백만 가정을 파괴할 겁니다.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채무자를 돕는다고요.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4천만 원을 빚졌는데 인플레이션이 20% 간다면 실질적으로 빚이 줄어드는 거죠. 소득이 따라잡는다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위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안전한 위치는 빚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자산을 완전히 소유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소유한다면 집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집값이 높게 유지되고 소득이 안정적일 거라는 레버리지 베팅을 소유한 거죠. 빚 없이 집을 소유한다면요, 집을 소유한 겁니다. 마침표, 어떤 은행도 가져갈 수 없어요.
네 번째 원칙, 기술은 유일하게 진정으로 이동 가능한 부입니다. 다른 모든 형태의 부는 빼앗길 수 있어요. 토지는 몰수될 수 있고, 금은 압수될 수 있고,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녹을 수 있고, 사업체는 국유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의 뇌 속에 있죠. 과세되거나 압수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 가족들은 재산과 사업체와 부를 소유했지만 모두 나치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은 종종 기술 덕분이었어요. 의사, 엔지니어, 장인, 재단사 등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일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을 음식과 교환할 수 있었죠. 새로운 나라에서 재건할 수 있었어요. 재산을 소유했지만 기술이 없던 부유한 상인은 굶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건설하는 법을 알던 숙련된 장인은 목숨을 건지고 재건했죠. 1917년부터 1922년까지의 소비에트 연방을 봅시다. 볼셰비키가 모든 사유 재산을 압수했어요.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 의사, 숙련 노동자들은 가치를 유지했어요. 소비에트 국가가 그들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그들의 기술은 공산주의 아래에서도 협상력을 줬습니다. 하나만 에이커를 소유했지만 농사를 지을 줄 몰랐던 귀족은 굶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도구를 만들 수 있었던 대장장이는 버텼죠. 1975년 베트남을 봅시다. 사이공이 함락됐을 때 수백만 명이 도망쳤어요. 재산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사업체를 가져갈 수 없었죠.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재건한 베트남 난민들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회계사, 정비공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이 도착했지만 기술을 가지고 왔어요. 한 세대 안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미국에서 대부분의 부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동 가능하지 않아요. 떠나야 한다면 집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본 통제가 시행되면 돈도 가져가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의 기술은 보장된 유일한 이동 가능한 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실용적인 기술이 없어요. 식량을 기를 수 있나요? 기계를 고칠 수 있나요? 피난처를 지을 수 있나요? 의료를 제공할 수 있나요? 이것들은 어떤 경제에서든 가치 있는 기술입니다. 복잡한 시스템과 무관하게 가치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세요. 기술은 재건 가능한 부의 기초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지역 신뢰 네트워크는 모든 제도보다 오래 갑니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제도는 실패합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정부가 권위를 잃고, 경찰이 법을 집행할 수 없고, 전체 제도적 틀이 깨지죠. 하지만 신뢰관계의 지역 네트워크는 버팁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1991년부터 1998년을 봅시다. 소비에트 정부가 사라졌어요. 통화는 무가치해졌고, 연금은 중단됐고, 공급망이 끊겼고, 식료품점은 텅 비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버텼어요. 가족이 자원을 나눴습니다. 이웃들이 교환했죠. 공동체가 안전을 조직하고 자원을 공유했어요. 가장 잘 버틴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은행에 돈이 있는 고립된 개인은 굶어 죽었어요. 관계가 있는 연결된 사람은 버텼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은행이 문을 닫자 동네 집회가 형성됐습니다.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조직해서 물물 교환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안전을 제공했어요. 이런 비공식 네트워크가 정부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은 기술을 음식과 노동을 상품과 교환할 수 있었죠.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레바논을 봅시다. 레바논 파운드는 가치의 90%를 잃었어요. 은행이 문을 닫았고 정부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은 혼돈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레바논이 가족과 종교 공동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조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네트워크가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공해요. 현대 제도 이전에 모든 경제 활동은 신뢰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아는 사람과 거래했어요. 여러분이 갚을 거라고 아는 사람에게서 빌렸죠. 현대 제도는 지역 신뢰를 넘어서 규모를 키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우리는 신뢰 네트워크로 돌아가요. 2025년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도적으로는 뿌리 내려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고립돼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있지만 이웃을 모르죠. 식료품을 월마트에 의존하지만 지역 농부를 모릅니다. 경찰에 의존하지만 동네를 모르죠. 이건 치명적으로 취약합니다. 제도가 실패하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당장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이웃을 알아가세요. 상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세요. 공동체에 뿌리 내리세요. 이것들이 5가지 법칙입니다. 실물 자산은 보존되지만 종이는 탑니다. 투기적이 아닌 생산적 자산을 소유하세요. 빚은 위기에서 파괴합니다. 기술은 이동 가능한 부예요. 지역 네트워크는 제도보다 오래 갑니다. 이 목록에 없는 게 뭔지 주목하세요. 어떤 특정 주식을 사야 하는지, 어떤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하는지, 금이 좋은지 음이 좋은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전술이에요. 법칙의 진짜 힘은 타이밍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2030년에 오든 2040년에 오든 상관없어요. 실물 자산은 언제든 부를 보존합니다. 생산적 자산은 평시엔 소득을, 위기 땐 생존을 제공하죠. 빚 없는 삶은 평시엔 여유를, 위기 땐 생명줄이 됩니다. 기술은 어디서든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네트워크는 제도가 무너져도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확실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 올까 하고 묻죠. 하지만 위기는 예고하지 않습니다. 명백해질 때쯤엔 이미 늦어요. 그게 바로 법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측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5가지 법칙은 3000년을 견뎌왔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성과 수학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빚이 갚을 능력을 초과하면 위기가 옵니다. 수학이죠. 통화가 가치 절하되면 종이 재산은 증발합니다. 역시 수학입니다. 제도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인간 본성이죠. 이것들은 예측이 아닙니다. 수백 번 증명된 패턴입니다. 로마 제국, 중세 유럽, 산업혁명, 현대 미국, 경제 시스템이 바뀌어도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에 효과가 있을 전술들은 2025년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질 거예요. 하지만 근본 법칙은 같습니다. 실물은 버티고, 생산은 가치를 만들고, 빚은 파괴하고, 기술은 이동하고, 관계는 제도보다 깁니다. 지금 이 법칙들에 따라 포지션을 잡으세요. 그러면 준비됩니다. 무시하고 전술만 좇으면요. 완벽한 타이밍에 베팅하는 도박입니다. 대부분이 지는 도박이죠.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실물 자산이 합리적일까요? 현대 시장에서 어떤 생산적 자산이 가치를 만들까요? 전략적으로 빚을 없애는 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술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고립된 사회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법은요? 법칙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전술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죠. 이 5가지 법칙은 로마에서, 독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모든 위기 상황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단 하나의 질문은 창문이 닫히기 전에 여러분이 이것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닫힌 후에 따랐더라면 하고 바랄 것인가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준비된 자는 버티고 준비하지 않은 자는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